때는 2025년 12월 칼바람이 불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로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죠. 베트남의 부총리가 수행단 몇 명을 이끌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그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은 지난 17년간 무려 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준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습니다. 3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기업이라니 이건 뭐 나라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VIP였던 셈입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만 해도 10만 명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수십만 명의 밥줄이 이 회사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 삼성의 태도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만나달라는 요청에 돌아온 건 지금은 약속된 일정이 없다는 짤막한 한마디 뿐이었어요. 한 나라의 부총리가 일가의 기업 로비에서 이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근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180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정부가 삼성한테 세금을 3배나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공장 전기를 내려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완벽한 갑의 위치에 있다고 믿었던 거죠. 삼성이 이미 30조 원이나 쏟아부었으니 절대 발을 뺄 수 없는 인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2026년 1월 지금 베트남 부총리는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며 한국의 어느 회사 로비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베트남 공장들은 이제 하나둘씩 멈춰서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죠. 박민성의 번화계는 이제 적막감만 감돕니다. 4억 동 하던 아파트가 2억 8천만 동으로 곤두박질 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네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쩌다 이렇게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걸까요? 여기엔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너졌을 때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잔혹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이니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때는 2008년 베트남과 삼성전자가 처음 손을 잡았던 해입니다. 그 시절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1000달러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주요 산업이라고 해봐야 쌀 농사나 옷 만드는 공장이 전부였죠. 수도 하노이에서 차로 1시간만 나가도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삼성이 30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30조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려 30조 원입니다. 박인성과 타윤구엔성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에 최첨단 시설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걸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하죠. 해외 기업이 자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베트남은 이 거대한 자본 덕분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4배나 성장한 셈이죠. 삼성이 베트남에 둥지를 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법인세를 딱 5%만 내게 해주겠다는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이었거든요. 5%. 보통 법인세가 20%가 훌쩍 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삼성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제안이 또 있을까요? 삼성은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최첨단 장비들을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베트남으로 이끌고 들어왔죠. 이때 베트남으로 건너간 한국 기업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 덕에 베트남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죠. 삼성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만 1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입니다. 관련 업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밥줄이 삼성에 달려있던 셈이죠. 심지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를 삼성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업도 수십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종이 위에 쓰인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믿을 수 없는 나라에 소중한 돈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삼성은 베트남 정부를 믿었습니다. 법인세 5%라는 약속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을 굳게 믿었죠. 그 믿음 하나로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계약서상의 숫자만 보고 자신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바로 그 오만함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4년 1월 드디어 첫 번째 배신이 시작됩니다.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걸 갑자기 적용해버린 사건입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대기업이라면 세금을 최소 15%는 내도록 법이 바뀐 건데요. 거대 기업들이 세금이 싼 나라로만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약속이었죠. 원래 삼성하고 약속했던 게 5%였거든요. 딱 5%. 근데 느닷없이 15%를 내라는 통보가 날아온 거죠. 15%요? 하루아침에 3배가 뛴 거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는 세금이 갑자기 3배로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삼성이 베트남에 매년 더 내야 할 세금만 해도 4천억 원이 넘습니다. 4천억 원이요? 생각해 보세요. 매년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더 내게 생긴 거예요. 하루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죠. 삼성 입장에선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 처음 계약할 때 주겠다던 혜택은 다 어디로 갔냐고 따졌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30조 원을 쏟아부어 베트남 경제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대우냐고 항의한 겁니다. 그러자 베트남 정부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달랬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만큼 그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보조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로 넣어주겠다는 식이었죠. 삼성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17년간 함께 일하며 쌓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하니까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이상하게 바뀌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기로 한 법안 처리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느니, 예산 짜는 게 복잡하다느니 변명만 늘어났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보조금은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만 빼갔을 뿐이죠.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이미 잡은 물고기에게는 굳이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차피 삼성이 30조 원이나 투자했으니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절대 철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약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삼성은 매년 4천억 원의 생돈을 날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손해를 본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놓고 마음대로 뒤집는 나라라는 오명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여름 두 번째 배신이 시작됩니다. 바로 전기 문제였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이 얼마나 예민한 곳인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불량품이 되고 온도가 1도만 바뀌어도 불량률이 폭등합니다. 심지어 딱 1초만 전기가 끊겨도 기계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부품 수만 개가 그 자리에서 전부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정밀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출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는 24시간 365, 일 단 한순간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베트남 북부 지역에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40도요?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자 베트남 정부가 정말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어요. 삼성 같은 대규모 공장에 아무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을 테니 알아서 대비하라는 통보를 한 겁니다. 이게 자기 나라 경제의 핵심을 책임지는 파트너에게 할 소리인가요? 사전에 의논 한 번 없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이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보다 못한 삼성이 차라리 우리 돈으로 직접 발전소를 짓겠다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회사 돈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겠다는데도 베트남 정부는 규정을 들먹이며 이마저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수조 원짜리 최첨단 기계들이 전기가 없어서 멈춰서 있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장 굴뚝은 조용하고 시끄럽게 돌아가던 기계들도 모두 침묵했죠.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나흘만 공장을 돌리라는 식의 강요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성 속은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생산 계획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죠. 전 세계 고객사들과 약속했던 물건 납품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삼성은 깨달았습니다. 아, 전기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나라에 최첨단 공장을 계속 둘 수는 없겠구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든 돈으로 막아볼 수 있지만 전기가 끊기는 건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세금을 올리고 전기를 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삼성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력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정부가 첨단 기술법이라는 걸 수정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세금 혜택을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이제 삼성의 핵심 기술을 베트남 현지 기업에 넘기고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대폭 올리라고 압박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 보조금도 없다는 사실상의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이건 뭐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영업 비밀과 기술 노하우를 공짜로 다 내놓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설계도 정밀 조립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베트남 기업들한테 다 알려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 중에 베트남 현지 회사는 30곳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30곳이요. 그나마도 대부분은 종이 상자나 비닐 포장지처럼 아주 기초적인 물품을 만드는 회사들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반도체 칩이나 고성능 카메라 같은 부품을 만들 기술력은 아직 한참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핵심 부품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부품을 40% 이상 쓰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무려 40%입니다. 해마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할 판인데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글쎄요. 17년이나 베트남 경제에 이바지한 동반자인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목을 조르면서 기술까지 빼앗으려 드는 모양새였어요. 세금은 3배나 더 걷고 정의는 아무 때나 끊어버리더니 이제는 회사의 심장 같은 핵심 기술마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이었죠. 삼성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린 기술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였죠. 기술을 넘겨주는 순간 베트남 기업들이 삼성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될 테니까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나 다름없죠.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이미 30조 원이나 쏟아부었으니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절대 발을 뺄 수 없을 거라고 너무나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으니 본전 생각에라도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공장이며 설비 또 수많은 직원들까지 있으니 옴짝달싹 못할 거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판단착오였습니다. 삼성은 아주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고 정부에 시끄럽게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생산량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짐을 싸기 시작한 거죠. 20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주요 제품 생산의 무게중심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의 거의 절반이 인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최신 폴더블 폰도 상황은 비슷해요. 신제품이다 하면 상당수가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5년 삼성 베트남 지사의 수익은 바로 전년도보다 39%나 뚝 떨어졌습니다. 39%. 아니 39%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베트남 공장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이 16시간으로 나중에는 8시간으로 가동시간이 줄었어요. 불 꺼진 공장이 하나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50%가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베트남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깨고 인도를 새로운 핵심 기지로 삼기 시작한 진짜 속사정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어떤 미래도 그릴 수 없으니까요. 기업이란 건 아무리 큰 손해를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파트너와는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0조 원이 아까워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공장 불이 하나둘 꺼지고 같이 일하던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부총리가 부랴부랴 한국으로 직접 날아온 겁니다. 25년 12월 초였어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로비에 나타나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삼성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 서초 사옥에 아주 엄청난 인물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인도 최고의 재벌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케시 안바니 회장이었죠. 인도 재계 1위 개인 재산만 100조 원이 넘는 거물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만남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베트남 정부가 그릇된 자존심으로 삼성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인도는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삼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위기는 베트남 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인도는 정말 솔깃한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 확실하게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생산량에 따라 3에서 6% 정도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제도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1년에 10조 원어치를 만들면 4천억에서 6천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법에 딱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베트남처럼 말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강한 믿음을 심어준 거죠. 둘째는 공장을 문제없이 돌릴 수 있게 전기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였어요. 삼성 공장만을 위한 전용 전기 공급망을 나라에서 직접 깔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전기 끊길 걱정 없이 24시간 내내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정전 사태를 인도에서는 겪을 일이 없을 거라고 못 박은 셈입니다. 셋째는 인도가 가진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인데 인도는 그보다 무려 14배나 많은 잠재 고객들이 삼성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여기서 이야기의 70%가 밝혀집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나라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키워나가는 거죠. 믿음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저렴한 인건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실력도 없으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우다가 결국 삼성에게 인도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성이 베트남 대신 인도를 새로운 생산 심장부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지금 삼성의 인도 프로젝트는 더 이상 계획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 공장이 이미 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들어가는 돈만 해도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원.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2조 원입니다. 베트남에서 빠져나온 생산량을 인도가 그대로 다 가져간 거죠. 인도 정부는 오직 삼성만을 위해 특별 전기선을 깔아주고 공장 주변 도로까지 싹 다 새로 단장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산업단지까지 나라가 발 벗고 나서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협력사들도 너도 나도 짐을 싸서 인도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부터 다르다는 증거죠. 베트남은 세금을 더 내라, 기술을 내놓으라 윽박지르며 전기를 끊었지만 인도는 오히려 전기선을 깔아주고 돈까지 쥐어주며 제발 와달라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100%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대음.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마음을 움직여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화폐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인건비가 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과연 이 정부는 약속을 지킬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회사를 지켜줄까? 모든 투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계약서에 명시된 숫자들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숫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죠. 베트남은 당장 눈앞의 세금 몇 푼에 눈이 멀어 오랜 동반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고작 4억 원을 더 챙기려다 30조 원짜리 투자자를 제 발로 걷어찬 셈입니다. 4억 원과 30조 원이라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계산이 맞는 장사라고 보십니까? 당신이 사장이라면 이런 나라에 계속 미련을 두시겠습니까? 약속을 저버린 그 순간 베트남은 경제의 목숨줄과도 같은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외국 기업도 예전처럼 베트남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기술 하나 없으면서 협상 자리에서 목소리만 높인 대가로 수만 명의 밥줄이 끊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부총리가 한국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밤새도록 매달려봐도 이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모든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약속을 어기면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투자가 떠나죠. 투자가 끊기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나라 경제가 주저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혹시 도미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툭 하고 넘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세금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전기를 끊기로 한 그 오만한 결정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베트남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너지자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른 기업들도 덩달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가 슬쩍 뒤를 돌아보더니 가정공장 증설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베트남은 언제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니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베트남을 외면하고 인도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폴란드를 택하고 멕시코를 택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늘어나던 외국인 투자가 2025년을 기점으로 뚝 끊겨버렸습니다. 새로 짓기로 한 공장들은 백지화되고 사업 확장 계획들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일자리가 사라지는 두 번째 도미노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삼성 하나가 먹여 살리는 식구가 수십만 명인데 그들의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오죽했을까요? 삼성의 부품을 대던 현지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장을 잃으니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월급이 끊기니 돈을 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시장 상인들은 울상이고 동네 식당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나라 안 경제가 꽁꽁 얼어붙는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것입니다. 나라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책임지던 삼성이 등을 돌리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6% 성장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에서 3%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잘못된 판단 하나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걸 다시 세우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평범한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시나요? 박린성의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불과 2년 전만 해도 퇴근길 오토바이 물결로 가득했던 거리가 지금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44살 남성 투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삼성 공장 앞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분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루에 500만 동 버는 건 일도 아니었죠.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500만 동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했고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모자라 손님들이 가게 밖에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큰딸 시집 보내고 아들 유학 자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투한 씨에게 삼성은 고마운 이웃사촌이자 가족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식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받기 힘든 날이 허다합니다. 매출은 고작 50만 동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수입이 50만 동. 예전에 딱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투한 씨 입장이라면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버텨내시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사 준비를 해봐도 손님이 없으니 냉장고에는 팔지 못해 썩어가는 음식들만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게 월세라도 내려고 15년간 소중히 부어온 적금 통장에 손을 대야만 했었습니다. 38살 아들 유학 보내려던 꿈도 접었고요. 투한 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엔 정부 발표를 철석같이 믿었죠. 한국 회사들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잖아요. 몽골 제국도 물리치고 강대국 미국이랑 싸워서도 이겼는데 고작 한국 기업 좀 나갔다고 나라가 흔들릴까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경제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총과 칼로 싸우는 거랑 기술력으로 부딪히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는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린성 거리에는 투한 씨처럼 힘들어하는 상인들이 발에 채일 정도입니다. 문 닫은 가게 유리창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종이장들이 차가운 바람에 힘없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던 카페들은 이제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집값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4억 동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억 8천만 동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자산 가치가 30% 넘게 사라져버린 거죠. 자그마치 30%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베트남의 이 쓰라린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과 소중한 인생을 지켜줄 3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약속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건 개인 간의 믿음이든 나라 사이의 협약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고작 4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두려다 30조 원을 투자한 사업 파트너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30조 원입니다. 네, 여러분 30조 원이에요. 그저 눈앞에 푼돈에 욕심내다가 미래의 어마어마한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꼴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15년이 걸렸지만 그게 무너지는 데는 석 달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년과 3개월. 이 엄청난 차이를 잊지 마십시오.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세상에 그 어떤 돈을 주고도 되살릴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건 독약과 같습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 관계든 사업이든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태도예요.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기술력은 거의 없으면서 협상 자리에서는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삼성이 자기들 때문에 돈 버는 거라며 핵심 기술까지 전부 넘기라고 으름장을 놨죠. 하지만 경제 논리에서 자존심은 실력이 있을 때만 힘이 됩니다. 실력 없는 자존심은 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다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자가 성공의 결실을 봤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야지 그 성공을 가로채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요? 결국 신뢰를 잃은 사람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은 나누고 항상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회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인도 쪽으로 생산 라인을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베트남의 과도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삼성이 모든 공장을 베트남에만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베트남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인도라는 차선책이 있었죠. 그렇기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투자나 인생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다른 길을 미리 터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한 곳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날카로운 통찰력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1월 베트남이 마주한 현실은 정말 뼈아픕니다.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성이 쏟아부은 노력과 30조 원이라는 돈이 정부의 그릇된 판단 하나로 허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여러분을 위해 딱 3문장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첫째, 베트남은 약속을 깼고 전기를 끊었으며 기술을 달라고 때를 쓰다가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둘째, 그 대가로 삼성은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겨버렸고 베트남은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셋째, 국가가 약속을 저버리면 평범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결국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일의 핵심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15년이 걸리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데는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15년과 3개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시나요? 베트남은 4천억 원의 세금을 더 챙기려다가 30조 원짜리 파트너와 연을 끊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신용도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세계의 어떤 글로벌 기업도 예전처럼 베트남을 믿고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는 나라라는 낙인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아마 또다시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쪽에선 삼성을 발판 삼아 인도가 제조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신뢰를 지키는 곳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판단차고 한 번에 수많은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끼리도 문제없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공장 문 앞에서 제발 가지 말라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이죠. 장관급 인사가 급하게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돈을 굴리는 문제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눈앞의 푼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 굴러들어온 복도 걷어차게 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내세우는 자존심이야말로 진짜 독약이죠. 자, 당신 앞에는 어떤 길이 놓여 있나요? 신용을 쌓아서 더 큰 판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아니면 코앞의 이득에 혹해서 찾아온 기회마저 내팽개치시겠어요?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모델.